영의정이여 아버지의 유훈을 평생 짊어진 선비. 1. 명문가의 후손 늦게 핀 꽃. 이연은 1645년 인조 23년 덕수이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증조부 이한성은 찰방을 지냈고 조부 이식은 인조 때 이조판서를 지내며 선조실록 계찬을 주도했던 당대의 문장가였다. 아버지 이신하는 예빈시정을, 숙부 이단하는 좌의정을 지냈다. 한마디로 학문과 관직이 대대로 이어진 명문가였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연은 18세였던 1662년 진사시에 합격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진사시 합격 이후 무려 18년이 지난 1680년 그의 나이 3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문과에 급제한 것이다. 그 18년의 공백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는 대학자 송시열의 문화에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이 스승과의 인연이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이 된다. 늦게 벼슬길에 올랐지만 이연은 홍문록에 오르고 사가독서에 선발되는 등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으며 조정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갔다. 이 스승을 향한 의리, 끝까지 지킨 사제의 정. 이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승 송시열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다. 그는 송시열을 배양한 청주 화양동 서원에 사액을 내려줄 것을 임금께 주청하여 관철시켰고 대가 끊기다시피 한 송시열의 증손을 벼슬길에 천거하여 등용시켰다. 나아가 스승과 윤정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회의 논쟁에 대해서도 임금 앞에서 조목조목 시비를 가려 스승을 변호했다. 1716년 그의 나이 72세에 올린 상소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지 않았으나 이미 스승과 제자로 정하여지고 도의로서 서로 전하였다면 그 은혜와 의리는 나를 낳아 기른 것과 같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스승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이 태도는 그가 얼마나 인간관계의 도리를 중시했는지 보여준다. 임금조차 이 상소에는 특별히 감탄을 표했다고 숙종실록은 전한다. 3. 아버지의 유훈, 평생을 올가맨 굴레이자 신념. 이여의 생애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단연 아버지의 유훈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사권을 쥔 이조의 자리에는 오르지 말라는 훈계를 남겼다. 이것이 이여의 벼슬살이 내내 그를 따라다닌 굴레였다. 1700년 숙종이 이조판서로 그를 임명하자 이여는 명패를 받고도 나아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은 번번이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숙종은 이런 답을 내렸다. 옛날 집 밟는 자리에 오르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는 몸도 제 것이 아니다 경이 오늘날 명에 응하는 것이 어찌 한 오락이라도 떳떳한 도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뒷날 아버지께 돌아가 고하더라도 변명할 말이 있을 것이다. 임금의 이 논리정연한 설득에 이여는 결국 다음날 명을 받들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유훈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가 훗날 사람들에게 밝힌 속내는 이러했다. 나는 세속을 떠나 몸을 깨끗이 하는 선비가 아니니 조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어찌 벼슬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조정의 처분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니 말을 한다면 분노만 격발시킬 뿐이고 말없이 따르기만 한다면 이는 아버지의 훈계를 범하는 것이니 차마 할 수 없다. 잠깐 나아갔다가 잠깐 물러났다가 하며 신하의 도리나 저버리지 않을 뿐이다. 이 말에는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두 가지 충효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대신 나아갔다 물러났다를 반복하며 두 가치를 모두 지키려 애썼다. 이조판서, 이조참판 자리에 여러 차례 제수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 상소를 올리고 향리로 물러났던 것은 게으름이나 회피가 아니라 이 내적 갈등을 몸으로 살아낸 결과였다. 4. 경랑의 정치사 속에서 이여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스승 송시열이 죽임을 당하고
서인 세력 전체가 몰락하면서 이어도 함께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남인이 축출되자 그는 다시 형조 참판으로 발탁되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이 시기 그가 올린 상소들을 보면 단순한 정쟁의 참여자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는 경세가의 면모가 드러난다. 1685년 그는 붕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정치의 방법이 확립되지 못한 것보다 더 깊은 근심이 없고 조정의 의논이 조용하지 못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견 차이로 각각 이기기를 힘써 서로 틀어지고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진영 논리로 갈라진 사회를 떠올리게 하는 통찰이다. 또한 강원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1683년과 흉년이 거듭되던 1695년 1696년 무렵 올린 상소들에는 굶주리는 백성에 대한 절절한 근심이 담겨 있다. 그는 국가 재정을 아껴 백성을 구휼할 것과 구휼을 담당한 수령을 함부로 교체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등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관료였다. 5. 영의정에 오르다. 그러나 짧았던 영광. 이어는 1703년 좌의정에 올랐고 1710년 숙종 36년 그의 나이 66세에 마침내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도성 수축과 과거제 문란 문제를 두고 반대파와 대립하다가 결국 그해 윤 7월 임명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판중추부사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후 그는 여주로 물러나 은거했다. 숙종은 여러 차례 사관과 승지를 보내어 조정으로 돌아올 것을 청했으나 이어는 끝내 마음을 비운 채 나오지 않았다. 경이 서울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 서운한 생각이 어찌 조금이라도 풀리겠는가라는 숙종의 안타까운 비만기에도 그는 응하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미련 없이 물러난 이 태도는 평생 그를 지탱해온 나아감과 물러남의 균형이라는 신념의 마지막 실천이었다. 6. 청빈한 삶의 마무리. 1718년 숙종 44년 1월 22일 이어는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숙종실록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한다. 의정부에 올라와서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여 마음을 편하게 가지지 아니하고 항상 나라 정세를 진작시키고 조정을 화합시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언제나 당론이 나라의 화가 될 것을 걱정하여 일찍이 과격하거나 각박한 의논을 한 적이 없었다. 지위가 공경재상에 올랐으나 몸가짐은 한결같이 벼슬없는 선비처럼 하였으며 거주하는 집이 좁고 누추하였으나 거처하는 데에 여유가 있었다.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이 좁고 누추한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후 3년상을 마친 자손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경종 때 영의정 김창집이 이들의 등용을 임금께 청했다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청렴하게 관직 생활을 했는지를 웅변한다.